또 이 견홍궁의 왕건의 경쟁과 또 연합,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서로 가지 지략을 겨루는 이런 장면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라이벌 구도를 잘 형성했다. 아마 이번 주제가 그 견훤궁의 왕건이어서 저분 조선시대 전공자셔가지고 주로 조선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까지도 조선시대 인물 중심으로 라이벌을 소개했는데 왜 이번에는 견훤궁의 왕건이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선시대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한국사 전공자로서 제가 고대나 근현대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 견홍궁의 왕건의 경쟁과 연합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극적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역사상의 두 번째 통일 바로 이 후삼국 통일을 이끌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또 라이벌 간에 이런 뭐 학문적으로 대결하고 뭐 이런 정책적으로 대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뭔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서로 가지 지략을 겨루는 이런 장면도 매우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바로 요 세 인물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라이벌 구도를 잘 형성했다. 바로 이런 그 취지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견훤궁의 왕건의 라이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후삼국 시대 세 영웅 하니까 각각 한 나라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정리를 하면 후삼국 시대라 하면 계속 신라라는 나라가 이 통일이 된 이후에 존속을 해요. 이 과정에서 이 신라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견훤이 세운 후백제 이렇게 해서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 이 세 개의 나라를 후삼국, 바로 그들이 경쟁하던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 한다는 거 요거 잘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역사에서 삼국시대의 분열기를 통일하는 것이 신라죠. 신라가 676년에 당나라까지 완전히 몰아내면서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지만 8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신라 사회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는 이 왕위 계승 분쟁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맞물리는데요. 그 왕위 계승 과정에서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왕이 안정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822년에는 김원창의 반란도 일어났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이런 집단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세력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호족이라고 하는데 호족 중에는 중앙과의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낙향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세력들, 흔히 뭐 성주 장군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여기에 해상 세력까지 가세를 합니다. 우리 이 지방 해상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장보고라는 인물인데요. 장보고 우리 워낙 그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그야말로 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그런 인물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보고도 이런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뭔가 이 권력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왕위 쟁탈에 참여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염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바로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신라 하대에 점차 지방 호족 세력들이 이제 성장하는 이런 바탕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뭐 분열상도 작용을 했지만 또 이 무렵은 이 상당히 그 흉년이라든가 이 전염병, 우리 지금 또 전염병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통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신라 시대도 전염병이 아주 유행을 했고 특히 하대에 이 전염병과 흉년이 지속적으로 이 전개가 되면서
농민 생활은 극도로 이제 불안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또 진성여왕이라는 왕이 제대로 이 난국을 수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뭐 사치와 향락 생활에 빠져들고 국가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각지에서 농민들의 반란도 막 일어나요. 특히 이때는 도적대의 형태로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초적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제대로 그 백성을 소위 케어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귀족 세력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세력을 갖는 이 성주 장군과 같은 호족들이 성장하고 또 이때 중요한 게 신라 중대부터 상당히 그 지식인 집단으로 활동했던 육두품 세력이라고 있어요. 이 육두품 세력들이 한때는 신라가 통일기에 안정된 시기를 구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런 육두품 출신 뭐 학자 중에 그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상당히 왕권을 좀 더 안정시키고 강화해주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요 신라 하대에 와서는 상당히 육두품들도 너무 이제 신라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돼요. 그런 그 신라 하대의 육두품을 대표하는 지식인이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당나라의 그 당시에 그 과거 시험인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인 빈곤과에 급제할 정도로 상당한 그 문장으로서 능력을 보였고 당나라에도 인정을 받았던 인물인데 정말 그런 어떤 자신의 능력을 이제 모국인 신라에 발휘하고자 신라에 돌아와서 당시 왕인 진성여왕에게 여러 가지 그 시무책을 올렸는데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치원이 이제 지방으로 돌아갔죠. 지금의 뭐 해인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응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능력 있는 지식인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것도 신라 사회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기에다가 이 호족들의 득세 이것이 결국 신라 하대의 여러 가지 그 위기적인 그 상황을 잘 노출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라 하대의 지방 호족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정말 더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이 견훤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견훤은 지금의 이 상주 또는 문경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은이라는 곳에 부친인 아자개와 광주 출신의 호족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을 했다. 그래서 이 견훤의 그 유적지는 지금의 상주나 문경 지역 그리고 이제 아마 이 견훤하면 많은 그 이야기가 그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지렁이 아들 아니야?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지렁이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떠도냐 하면 삼국 유사에 보면 실제 그 견훤의 어머니 바로 광주 호족 그 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사는 광주 북촌에서 그 어머니가 이런 하소연을 해요. 이상하게 그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자꾸 내 방에 들어왔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주느냐 하면 그러면 너가 몰래 그 사람에게 바늘을 한번 꽂아보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다음날 바늘이 꽂혀 있었던 그 길을 쭉 이제 가보니까 바늘에 이제 실을 연결한 그러니까 정말 지렁이, 큰 지렁이 한 마리가 이제 누워 있었다. 바로 그런 설화에서 견훤은 지렁이 아들이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그 계속 이어졌을까요? 아마도 견훤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태조 왕건에 의해서 결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되었고 태조 왕건이 승리자, 견훤이 패배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삼국 사기든 삼국 유사의 기록은 상당히 이제 그 고려의 입장에서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견훤이라는 인물을 좀 더 이 낮춰보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지렁이 아들이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지렁이하고 사실 또 잘 보면 지렁이가 잘 이제 뽀샵도 잘하고 이러면 약간 용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용하고도 닮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용으로 묘사된 이야기를 이걸 견훤을 조금 비하시키기 위해서 지렁이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견훤은
요즘 보면 정말 영남과 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경상도 분, 어머니는 전라도 분. 정말 약간 그 화개장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견훤이다. 그래서 이 견훤은 신라 말에 군인을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지역을 거쳐서 지금의 이 또 근무지도 정말 또 전라도 지역이었어요. 순천만 지역에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 잠을 잘 때도 창을 베고 대기했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용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군사들의 모범이 되었다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군인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 많은 전공을 세워서 아주 그 승승장구하는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도 충분히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견훤이 바로 지금의 이 순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정서가 상당히 신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통일신라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시기에는 옛 백제 지역, 고구려 지역 사람들도 다 신라에 잘 융합이 돼요. 근데 이게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지러워지면 옛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옛날 우리 참 뭐 예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야기 들었을 때는 백제 참 좋았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를 견훤이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전주에 도읍을 하면서 국호를 후백제라고 하게 됩니다. 900년 무렵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 후백제의 건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백제가 건국이 되고 나서는 바로 이 전성기에는 이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남도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고 이 경상도 지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영역도 확장하고 뭔가 이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그 국가의 튼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 후백제가 강성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무렵 되면 오히려 이 견훤은 자신이 태어났던 이 신라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이 신라를 차지하게 돼서 이 궁극적으로는 그 무렵 되면 또 저 바로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까지 있거든요. 후고구려 또 신라까지 다 합하는 그야말로 자신이 주도하는 견훤에 의한 후삼국 통일을 꿈을 꿨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견훤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당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공격했을 때 신라의 왕이 경혜왕이었고 결국은 이 경혜왕을 살해를 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요. 그때 이 아마 경주에 우리 뭐 신라 유적지 여러 곳 답사하셨던 분들은 기억할 건데 이 포석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때는 바로 이 경혜왕의 향락과 사치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거기서 뭐 술 마시고 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 견훤에 의해서 피습당했다라고 하지만 또 최근에서는 오히려 그곳은 요즘으로 치면 뭐 현충사 같이 옛날 그런 그 이 장수들을 추모하는 그 뭔가 사당이었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 나라의 위기를 막아보고자 했는데 그곳에서 이 견훤에게 피습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견훤의 모습은 당시의 신라 사람들을 상당히 실망시켜요. 왜냐하면 경혜왕에게 아주 치욕적인 그런 모욕을 주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신라인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고요. 그 반면에 바로 우리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고려를 세웠던 왕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위기에 빠진 신라의 구원군을 파견을 해서 바로 이제 뭔가 그 위기에서 좀 탈출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는 워낙 후백제군이 강성해서 왕건의 군대가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구에 가면 우리 팔공산이 있어요. 그 예전에 공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배해서 왕건은 완전히 포위까지 당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왕건의 참모였던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복장을 하고 왕건을 대신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했고 왕건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때 그런 왕건의 어려운 상황을 그 대변하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대구의 이 팔공산에서 조금 이렇게 간 지역에 보면 안심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왕건이 어느 곳에서 피난하면서 좀 안심을 했다 해서 안심. 그리고 그 당시에 왕건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줄 알았다. 왕을 잃은 동네라는 뜻으로 실랑리라는 이런 지명이 생긴 것은 왕건이 견훤과의 전투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지명들입니다. 결국은 그러나 이런 왕건의 모습은 신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도 위기의 시기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저런 인물도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면서 왕건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지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견훤에게 피습당한 경혜왕은 성이 박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라는 내무랑 이후로 김씨가 쭉 세습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박씨일까요? 뭐 좋은 질문인데요. 뭐 되게 신라의 왕, 그 시조왕 하면 파격거세를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출발은 박씨가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탈해왕부터 석씨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김씨로 되면서 요 초기에는 박석김이 이렇게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그 내무랑 때부터 완전히 이제 김씨로 정착이 되는데 이 하대에 와서 다시 왕위 계승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생기면서 53대 신드왕 때부터 이 박씨 출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4대 경명왕, 55대 바로 이 경애왕까지가 박씨 출신의 왕이었다가 이 견훤이 결국 경혜왕을 죽이고 이제 그 뭔가 이 자신의 그 뭐 입장에 맞는 이런 왕을 옹립하는데 이 경주김 출신 경순왕.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은 김씨왕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식 간의 그 왕위 계승 분쟁이었습니다. 적의 나라인 고려에 투항을 합니다.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왜 궁예는 그 한쪽 눈을 잃게 되었는가?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칭하면서 그런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 살해됐다.